메리츠 주니어 펀드 주주 여러분께 2017년 6월 15일에 출시된 메리츠 주니어 펀드가 벌써 19번째 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펀드를 출시한 배경은 대한민국 자녀 여러분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제 공부와 주식시장 전반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3개월마다 운용보고서를 편지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금융용어와 더불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펀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경제 독립과 동시에 풍부한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투자와 투자 기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면서 나아가 기업 정신과 창업 정신 등을 몸소 배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메리츠 주니어 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주주가 된 것입니다. 주주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나도 투자한 회사의 주인이자 동업자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을 골라 동업자의 마음으로 꾸준히 투자한다면 그 기업이 키운 성장의 열매를 함께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회사를 차리지 않고도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짧은 시간에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부자가 되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작은 시작일지라도 여러분은 메리츠 주니어 펀드의 주주가 됨으로써 인생의 마라톤에서 남들보다 훨씬 앞선 출발을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루하루 소중하게 아낀 자본을 여러분의 미래에 투자하여 큰 포부를 펼쳐나가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주니어 펀드 운용팀 레터 운용 현황 보고. 메리츠 주니어 증권자 투자 신탁은 자녀들이 경제 독립을 목적으로 국내외 유망 기업과 함께 다양한 지역, 산업 및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 투자증권, ETF 등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번 분기 말 기준 펀드는 국내외 주식 44.6%, ETF 45%, 개방형 펀드 7.8%, 폐쇄형 펀드 2.7%로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펀드가 투자한 지역별 그리고 산업별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분기 동안 펀드는 8.6% 하락하였으며 설정 이후 펀드는 32.1% 상승하였습니다. 이벤트 업데이트. 지난 5월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6월과 7월에도 각각 50 베이시스 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었고 시장도 5월 말까지는 6월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6월 10일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8.6%로 발표되면서 1990년대 이후 최고치였던 4월 8.5%를 상회하자 시장 분위기는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가장 먼저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은 미국 정책 금리를 가장 잘 반영한다는 2년물 국채 금리였습니다. 2년물 국채 금리는 6월 9일 2.8%에서 14일 3.4%까지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불과 며칠 사이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6월 FOMC에서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가 아닌 75 베이시스 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 인상이 있을 거라는 전망이 확산되었고 나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4% 하락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6월 FOMC 성명문에서 연준은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는 데에 강력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추가하였으며 인플레이션 억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022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중간값을 5.2%로 전망하며 3월 전망치인 4.3% 대비 상향하였고 2022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를 3월의 1.875%에서 3.375%로 크게 상향 조정하여 목표 물가상승률 2%의 달성이 결코 쉽지 않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연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될지 혹은 7월에 다시 한번 7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해도 효과가 없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의 경착륙을 초래할지 여부 또한 마찬가지이며 2022년은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환경 속에서 매우 큰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해 베팅을 하는 것은 투자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이런 시기일수록 알 수 있는 부분, 즉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인가, 경기의 부침과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업인가 등 기업의 본질에 집중하는 투자를 지속할 것이며 저희 메리츠 자산 운용의 운용 철학과 또한 일관되게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뱅가드 에너지 ETF, 캐런쉐어스 CSI 차이나 인터넷 ETF, 어메리컬드 리얼티 트러스트 등이 이번 분기 펀드 성과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카카오, 퍼스트 트러스트 클라우드 컴퓨팅 ETF, 아마존 등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펀드가 편입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몇 가지 관점을 공유드리겠습니다. 우선 애플의 사업 영역은 1. 제품, 2. 서비스,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회계연도 2021년도 기준 각 부문별 매출 및 연간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든 부문에서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며 2021년 전사 매출은 전년 대비 33% 성장한 3,65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달성했으며 이 중 중국에서는 70%라는 인상적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애플의 생태계로 새로운 소비자를 유입한 후 애플만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비자가 생태계를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즉, 제품의 매출 성장은 애플의 서비스 부문을 통한 순환 매출에 대한 가시성을 높임으로써 미래의 수익 및 현금 흐름 창출 능력에 대한 확신을 높여줍니다. 애플 제품의 매출 총이익률은 2021년 기준 35.3%로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익성과 비교시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유입된 고객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부문은 2021년 기준 69.7%의 높은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22년 1~3월 분기 실적에서도 서비스 매출은 구독자 증가에 기인하여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매출 총이익률은 72.6%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서비스 매출에 대한 디테일을 시장과 공유하지 않지만 최근 실적 발표 시 앱스토어, 애플뮤직,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케어 등의 서비스는 역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고 광고, 결제 서비스 등은 1~3월 분기 실적 중 최대를 기록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월 말 기준 애플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독하는 구독자 수는 8억 2,500만 명으로
이는 12개월간 1억 6,500만 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애플의 확장성 및 수익에 대한 가시성을 높여줍니다. 애플의 서비스 부문은 B2B 시장으로의 확장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B2C 시장에서 애플은 제품을 통해 서비스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흥미롭게도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은 관공서 및 기업들이 애플의 제품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알래스카 항공은 공항 셀프 체크인 키오스코를 아이패드 프로로 대체하였습니다. 또한 서호주 경찰대는 모든 경찰차에 애플의 카플레이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경찰관들이 아이폰 13과 연동되어 주요 정보의 빠른 송수신 및 지역사회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이 최근 소개한 애플 비즈니스 에센셜스 서비스는 애플 기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도와주는 구동 모델입니다. 사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사 및 직원들이 IT 기기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며 유지 및 보수 등의 번거로움도 덜어주게 됩니다. 애플의 B2B 사업 진출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애플은 오랜 시간 학교 및 학생에 투자해 왔습니다. 미래의 소비자들을 사전에 확보해온 것입니다. 미국 및 전 세계 국제 학교들은 대부분 애플의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교육 목적의 구매에 대해 특별한 할인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소비자들을 확보합니다. 애플 기기들을 통해 애플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 들어가 10년 이상을 생활하다 보면 타 생태계로 성인이 되어 이동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소비 파워가 있게 될 때까지의 장기간의 투자이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입니다. 몇 년 전 애플의 경쟁사와의 미팅에서 학교 및 학생에 대한 투자 계획을 물어본 적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다소 실망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애플을 제외한 휴대폰 기기들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더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신흥국 학교들을 대상으로 브랜딩과 굿윌 확고히 구축한다면 성장하는 소비자들을 경쟁사들보다 한 발 앞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애플의 미래에 대한 비전은 경쟁사들 대비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애플의 조직 문화에 대한 글 중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애플의 조직 문화는 각 사업 부문이 별도의 손익 계산서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아닌 각 기능별로 조직을 구성하되 각 기능별 조직이 서로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해야 하는 문화입니다. 예산을 정하여 혁신을 제안하는 문화가 아닌 높은 확장성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이라면 예산에 대한 제한은 불필요하다는 문화입니다. 따라서 각 기능별 조직의 리더는 제너럴 매니저가 아닌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는 매니저가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부서들이 예산을 두고 경쟁하는 문화인 경우 혁신에 초점을 맞춘 개발이 아닌 제품의 가격대와 수익성을 우선 결정하고 이에 맞는 혁신만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문가보다는 제너럴 매니저의 파워가 커지게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규모가 커질수록 기능별 조직에서 부문별 조직으로 옮겨가게 되는 반면 애플은 초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플의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펀더멘털이라고 생각됩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처음 출시했던 당시 아시아의 한 휴대폰 업체와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혁신의 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아이폰의 가격대를 고려 시 일부만을 위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며 피처폰이 가성비 측면에서 이머징 마켓이나 낮은 예산을 가진 소비자들에게는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생각해보면 해당 기업은 위대한 혁신과 브랜드에는 소비자가 항상 그 가치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하였으며 혁신보다는 가격과 비용 절감에 더 초점을 맞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당 기업의 휴대폰 사업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애덤 그랜트의 저서인 Think Again에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당시 블랙베리의 케이스를 공유하였습니다. 블랙베리는 미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으나 애플의 아이폰 출시 이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2014년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블랙베리 역시 확증 편향과 바람직성 편향이 위 아시아 기업과 마찬가지로 실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수평적, 기능적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많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관료주의 및 위험 회피 성향과 차별화됩니다. 애플의 기업 문화와 관련 애플이 이룬 카메라의 혁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카메라의 탄생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찍게 되었다면 아이폰의 혁신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이폰 카메라의 혁신들 중 가장 대표적인 기능은 인물사진 기능입니다. 혁신적인 카메라와 강력한 컴퓨팅이 결합된 이 기능은 SNS의 확장을 이끄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래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이폰이 처음 출시된 몇 년간 아이폰은 디지털 카메라 시장에 위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카메라 출고량은 2007년 1억 2천 개에서 2015년 3,500개로 급감하였고 이 시기는 스마트폰 및 많은 SNS 플랫폼들의 확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인물사진 모드를 개발하기 위해 애플 내에 40여 개 팀이 함께 작업을 했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보여진 가장 중요한 애플의 문화 중 하나가 바로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도 모든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세입니다. 함께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료주의적인 리더가 없더라도 구성원 각자가 리더십을 가지고 일하는 문화. 겉으로 보기엔 질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창의력의 바다에서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많은 기업들이 영감을 받아야 하는 문화라고 생각됩니다. HBR은 애플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 문화는 크게 세 가지 요소, 즉 고도의 전문성, 디테일에 대한 집착, 협력적으로 토론하고자 하는 의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기능별 리더들은 위 세 가지 성향을 극대화시켜 혁신을 이어갑니다. 부문별 경쟁이 아닌 토론을 통해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그 이상을 실현해 나갑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리더들의 업무가 방대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애플의 직원 숫자는 2006년 1,700명에서 2019년 1억 3,700명으로 8배가량 증가했으나 팀장급의 숫자는 50명에서 96명으로 2배만 증가했습니다. 이는 리더들의 효율적인 업무 역량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애플의 리더들은 본인의 전문성이 직접 반영되는 업무, 전문성을 후배들에게 가르쳐주는 업무, 이로 인해 생긴 여유 시간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업무, 높은 전문성을 확보한 직원에게 업무 위임이라는 4가지 영역에서 유기적으로 업무하며 리더십을 확장해 나갑니다. 반면 일반적인 대기업에서의 리더들은 업무 위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애플과 같이 규모가 큰 기업이 위에 언급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현 CEO 팀 쿡의 리더십은
애플이 핵심적인 팬더멘털이며 미래의 리더인 여러분에게도 영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사진작가인 체이스 자바스는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담은 책 The best camera is the one that's with you. 최고의 카메라는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카메라이다 해서 다음과 같이 아이폰이 만들어낸 카메라의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아이폰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도구이다. 버튼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항상 지니고 다닐 수 있으며 믿을 수 없을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한다. 아티스트로서 이제까지 사용했던 어떤 카메라보다도 아이폰에 구현된 작은 카메라에서 더 큰 자유로움을 경험한다. 아이폰이 카메라를 통해 그동안 잃었던 순수함을 회복했으며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재미있으며 슬프기도 하지만 정직하고 단순하면서도 특이한 너무나 경이로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당신도 사진을 통해 이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계속해서 촬영을 해나가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는 당신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카메라, 아이폰이다. 기업은 소비자에게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판매하여 매출과 수익, 그리고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가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목적이 존재해야 합니다. 체이스 자비스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애플의 기술력과 서비스는 잊혀질 수 있었던 소중한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이 삶에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자본 증식 이상의 뜻깊은 철학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예시입니다. 항상 저널리스트인 트림 미클의 최근 저서인 애프터 스티브는 스티브 잡스 이후의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애플 경영진들의 리더십은 다양할 수 있고 혁신과 실적 사이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를 내릴 수는 없지만 애프터 스티브에서 언급된 그들 모두가 유지하고자 했던 스티브 잡스의 철학은 저희와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그중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와 공감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훌륭한 것을 만들어 세상에 내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나보지도 않고 악수를 해본 적도 없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해주거나 들은 적도 없지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의 공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진심 어린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항상 기억해야 한다. 메리츠 자산운용은 1990년대 유명했던 애플의 광고에서처럼 다르게 생각하라를 실행하며 한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금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장기 투자 철학을 저희를 믿고 실행하고 계신 고객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은 위에 언급드린 애플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저희의 철학에 충실한 운용 및 금융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형식적인 분량을 채우기 위한 보고서가 아닌 고객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진정성 담긴 보고서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